미나야,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마지막으로 나 도와주는 거야. 남편이 그 말을 내뱉고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갯벌을 한번 둘러보더니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여기가 네 무덤자리로 딱이다. 너무 서운해 말거라. 두 사람은 나란히 배에 올라탔고 배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여자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신이 마비된 채 휠체어에 묶인 몸이었거든요. 새벽 갯벌 위에 홀로 버려진 이 여자. 대체 무슨 죄를 지었던 걸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아내였고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내미는 보약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마셨던 며느리였을 뿐이었죠. 과연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해 끝자락, 이름조차 지도에 제대로 실리지 않는 외딴 섬이었어요. 새벽 안개가 갯벌 위를 낮게 깔리던 그 시각, 휠체어 하나가 갯벌 가장자리에 거칠게 내팽개쳐졌습니다. 휠체어에는 한 여자가 단단히 묶여 있었는데 30대 후반의 그 여자 이름은 미나였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채로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쓸모없는 짐짝처럼 버려진 거죠. 멀어지는 배 위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흔들렸습니다. 남편 교빈과 시어머니 천여사였어요. 남편 교빈은 이미 등을 돌린 채였고 시어머니 천여사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작별 인사처럼 손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내다버리고 돌아서듯 너무나 태연하고 가볍게 미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입에서는 단 한 음절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신마비로 굳어버린 몸은 손가락 하나 꿈틀이지 않았고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던 비명은 바람 한 점도 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오직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갯벌의 차가운 새벽바람이 그 눈물을 천천히 식혀갔습니다. 미나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그 눈물뿐이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미나는 자신의 삶이 이런 끝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년 전 미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미난제약의 무남동녀로 태어나 아버지의 넉넉하고 따뜻한 그늘 아래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자라났어요. 아버지는 제약업계에서 오랜 세월 잔뼈가 굵은 분이셨지만 사업보다 딸을 더 아끼는 분이셨죠. 미나가 웃으면 온 집안이 환해진다며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사위 교빈을 처음 데려왔을 때 두 팔 벌려 환영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의사 면허를 갓 취득한 남편 교빈은 반듯한 외모에 조리 있는 말솜씨를 갖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장인 앞에서만큼은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아버지는 교빈을 친아들처럼 여기며 강남 한복판에 대형 병원을 차려주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네가 이 병원을 잘 키워주게. 우리 미나도 잘 부탁하네. 아버지는 교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빈은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나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고 아버지와 남편이 나란히 서 있는 그 장면이 미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풍경이었죠. 시어머니 천여사도 처음에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돈 어른의 막강한 재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시어머니 천여사는 미나를 우리 집 상전이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비위를 맞췄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일일이 물어보고 외출할 때마다
새 옷을 챙겨 입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정함에도 계산이 깔려 있었겠지만 그때의 미나는 그것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의심 없이 마음을 다해 믿었습니다. 미나는 병원 개원 준비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낮에는 행정 서류를 들고 이 기관 저 기관을 뛰어다니고 밤에는 피곤해 절어 돌아온 교빈을 위해 보양식을 끓였어요. 잠이 모자라 눈이 빨개져도 괜찮았습니다. 잠을 줄이는 대신 교빈의 점심 도시락을 빠뜨리지 않았고 체력이 딸리면서도 서류 실수 하나 내지 않으려 밤새 서류를 다시 읽었죠. 조강지처라는 말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는 제약회사의 핵심 기술인 신경재생물질 연구 데이터를 사위 교빈에게만 공유하기 시작하셨어요. 신약 개발에 의사의 임상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고 세상 누구보다 믿는 사위였으니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교빈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피며 아버님, 제가 꼭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어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자신 있게. 그 다짐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교빈은 연구를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 데이터를 빼돌려 자신의 단독 특허로 만들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었어요. 장인의 신뢰를 밑거름 삼아 야망을 키워가는 치밀하고 비열한 계획이었습니다. 병원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교빈의 욕심은 더욱 크고 짙어졌습니다. 그 욕심은 이내 아내인 미나를 넘어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교빈은 병원을 찾는 상위 고객들 가운데 거대 기업 회장의 딸에게 의도적으로 눈독을 들였습니다. 단순한 끌림이 아니었어요. 치료를 빌미로 접근하고 특별한 배려를 가장하며 상대의 마음을 천천히 파고드는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죠. 그 시각 미나는 남편이 오늘도 야근이라는 문자를 받고 혼자 부엌에서 삼계탕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국물 온도를 손등으로 가늠하면서 남편 교빈의 입맛에 따라 간을 맞추면서요. 남편 교빈의 외도를 처음으로 눈치챈 것은 뜻밖에도 시어머니 천여사였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의 문자를 발견한 시어머니 천여사는 경악했지만 그 경악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쪽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사돈 어른의 눈치가 무서웠던 천여사는 교빈을 조용히 불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절대 들키지 마.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것이 천여사가 한 전부였어요. 아들의 잘못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도록 덮어주겠다는 것이었죠. 그 말 한마디로 천여사는 이미 공범이 된 것이었습니다. 병원 안에도 이 모든 것을 눈치챈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호사 경숙이었어요. 어느 날 업무 보고를 하러 병원장실 앞을 지나치다 교빈이 낯선 여자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어버린 경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화 목소리의 결이 업무 연락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부드럽고 낮았으며 무언가를 한껏 감추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병원 내 부조리를 목격할 때마다 가슴앓이를 해온 사람이었어요.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짧지 않았지만 아직은 평간호사의 자리였습니다.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 없는 위치였죠. 그저 미나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 걱정을 하며 도시락을 들고 오는 그 뒷모습을요. 한편 아버지는 신약 발표를 코앞에 두고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리셨습니다. 제약회사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딸 미나에게 상속하겠다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신 거예요. 누구보다 딸이 가장 소중히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었고 아버지로서 살면서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미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미나, 오늘 밥은 먹었냐? 언제나 그렇듯 딸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미나는 아버지나 잘 드셔야죠라며 웃었고 아버지도 따라 웃으셨어요. 낮고 따뜻한 그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미나가 평생 간직하게 될 아버지의 마지막 웃음소리였어요. 그 평온한 일상에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의 미나는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벌어졌습니다. 민한제약이 신약 발표를 불과 열흘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밤 회사의 핵심 연구 데이터가 통째로 경쟁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경재생 물질 연구의 모든 것이었어요. 누군가 내부에서 넘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흔적을 지우며 빼돌린 것이었죠. 하룻밤 사이에 회사는 부도 위기로 내몰렸고 오랜 거래처들이 썰물처럼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직감하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신 아버지의 얼굴은 회색빛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흔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나중에 경숙은 미나에게 그날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 교빈의 병원장실 문을 힘껏 열어젖히고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교빈의 멱살을 잡으셨어요. 자네가 한 짓이지? 자네가 그 자료를 넘긴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년을 일궈온 회사였고 딸의 미래를 위해 물려주려 했던 기술이었어요. 그것을 가장 믿었던 사위가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배신보다 먼저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남편 교빈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비틀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멱살을 잡힌 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아버지의 손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시대는 끝났으니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친아들처럼 믿었던 사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뒷목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온몸이 굳는 것처럼 경련이 일었고 책상 모서리를 붙잡으려던 손이 허공을 가로질러 미끄러졌습니다. 남편 교빈은 쓰러진 장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응급처치도 도움을 부르는 것도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의사였던 그가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돌아서 방을 나가버린 거죠. 복도에는 환자들이 오가고 있었고 간호사 데스크에서는 전화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상적인 소음 속에서 아버지는 혼자 쓰러진 채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숨을 거두셨습니다. 급성 심장마비였어요. 미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바닥에 닿는 것도 느끼지 못했고 누군가 어깨를 붙잡고 부축하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세상의 전부였던 아버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너무나 황망하게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이 남아있는데 아직 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봄볕을 쬐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교빈은 능숙한 상주 역할을 해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어요. 미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그날 교빈은 어디 있었냐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슬픔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고 몸을 가누는 것조차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의심을 붙잡고 파고들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는 날 시어머니 천여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영정 사진만 덩그러니 남은 거실에서 시어머니 천여사는 미나의 앞에 서더니 목소리를 확 낮추며 말했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은 망한 집 자식한테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미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나야,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라던 시어머니였는데 아버지 장례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말이 흘러나왔어요. 충격으로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몸 안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 천여사는 미나의 방에 대뜸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해온 폐물함을 열어젖히고 예물을 하나하나 꺼내 들었어요. 혼수로 들여온 옷가지들도 손에 닿는 대로 집어 담았습니다. 이것들은 내놔라. 그리고 나갈 준비나 해. 미나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골라주신 진주 귀걸이가 천여사의 손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 교비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내연녀를 아예 병원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고 미나와의 이혼 절차를 공공연하게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버텼습니다. 이 병원은 아버지가 차려준 곳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요. 그러자 교비는 대답 대신 미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미나의 몸이 뒤로 나동그라지며 복도 바닥에 등을 찧었어요. 차가운 대리석이 등뼈를 세게 때렸고 통증이 팔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교비는 쓰러진 미나를 내려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발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미나에게 주어진 자리는 부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천여사는 새벽부터 미나를 불러 세워 쌀을 씻게 하고 장을 봐 오게 하고 빨래를 삶게 했어요.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시간이 갈수록 시키는 일의 양을 늘려갔습니다. 미나의 손이 거칠어지고 손마디가 갈라져도 천여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경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을 태웠습니다. 미나 곁에 다가가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남편 교빈의 서슬 퍼런 감시가 사방을 두르고 있었어요. 교빈은 직원들에게 미나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눈에 띄게 불쾌해했고 경숙은 자칫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출근길마다 발걸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한편 교빈은 내연녀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정신이 좀 불안정해요.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걱정하는 척 눈살을 찌푸리며요. 내연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교빈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교빈은 그 눈빛을 즐겼어요. 미나는 밤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사진 속에서도 언제나 따뜻했어요. 살아계실 때처럼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뺨을 타고 내린 눈물이 손등을 적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교빈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이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교빈이었는데 어째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때까지 강치된 것인지, 왜 의사인 교빈이 처치 하나 없이 그냥 나왔는지, 그 물음이 슬픔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이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것인지, 누가 그 죽음에 손을 댄 것인지 반드시 이 집에서 살아나가 밝혀내겠다고요. 그 무렵 시어머니 천여사가 돌연 달라졌습니다. 어느 아침 천여사가 미나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천여사는 작은 약봉지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벽부터 부엌으로 불러세우던 그 입이 오늘은 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미나야, 요즘 많이 힘들지. 이거 임신에 좋다는 보약인데 매일 아침 챙겨 먹어봐. 애가 생기면 교빈이 마음도 분명히 돌아올 거야. 미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쳐있던 마음 한 귀퉁이가 그 말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차갑게 굴다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 어색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었어요. 이 집에서 버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빈을 되돌릴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한 수였습니다. 천여사가 내민 그 약은 임신 보약이 아니었어요. 신경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약물이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이미 폐기 판정을 받은 성분이었고 적은 양으로도 오래 복용하면 전신의 신경을 차례로 무너뜨리는 독한 물질이었어요. 천여사는 그것을 보약처럼 포장해 매일 아침 미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미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그 사발을 비웠어요. 시어머니가 마음을 돌렸다는 안도감이 쓴맛을 덮어주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속이 조금 쓰린 것 같기도 했지만 빈속에 먹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스로 독약 사발을 날마다 비웠습니다. 이상한 징조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는 손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아침잠이 덜 깬 탓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저림이 가시지 않았고 어느 날 아침에는 젓가락을 집으려다 그만 식탁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잡으려 할 때마다 손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어색하게 미끄러졌어요. 미나는 남편 교빈을 찾아갔습니다. 교빈 씨, 요즘 손발이 너무 이상해요. 한번 봐줄 수 있어요? 교빈은 서류에 눈을 고정한 채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잠시 뒤 들려온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상상병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사인 남편이 아내의 말을 상상병 세 글자로 잘라버린 거예요. 미나는 더 말하지 못하고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유독 길게 느껴지던 날이었어요. 그 무렵 병원에서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천여사가 며느리 약이라며 지어간 봉투를 들고 병원 복도를 걷다가 그만 발이 걸려 약봉지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간호사 경숙이 마침 그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얼른 허리를 굽혀 약봉지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여기 떨어졌어요. 그런데 약봉지를 건네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봉지 안쪽으로 비쳐 보이는 약의 색이 낯설었거든요. 병원에서 조제되는 약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경숙은 수년간 약을 다뤄온 간호사였어요. 이 병원에서 나가는 약이 어떤 색이고 어떤 형태인지 눈에 익을 만큼 알고 있었는데 이 봉지 안의 것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 괜찮아. 이리 줘. 천여사는 경숙의 얼굴을 흘끔 보더니 빠르게 봉지를 낚아챘습니다. 경숙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봉지가 손에서 떠난 뒤로도 느낌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집어든 약봉지 안에서 손가락에 닿았던
특이한 가루의 감촉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경숙은 조용히 병원 재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약품 목록을 뒤적이며 기억 속의 색깔과 질감에 맞는 약 성분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얼마 뒤 손이 멈췄습니다. 창고 한켠 폐기약품 목록 안에서 아까 그 약봉지의 내용물과 일치하는 성분명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폐기 판정을 받은 신경마비 관련 성분이었습니다. 경숙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미나를 더욱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미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가팔라지게 나빠졌습니다. 손에 이어 발목까지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제대로 접히지 않아 난간을 붙잡아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바닥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굳어가는 것 같은데 그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제야 미나는 이 약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먹을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천여사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더니 천여사는 눈을 둥그렇게 뜨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명현현상이야. 독소가 빠져나오는 거라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먹어야 낫는 거야. 그 말과 함께 다음날 아침 내밀어진 약봉지는 이전보다 조금 더 묵직했습니다. 천여사가 약의 농도를 더 진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미나는 그것도 받아 마셨습니다. 의심하면서도 믿고 싶었고 믿고 싶으면서도 몸이 계속 이상했어요. 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독약을 스스로 삼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왔습니다. 전신이 굳어버렸어요. 손가락 하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말을 하려 해도 혀가 마음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눈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어요. 안방에 갇힌 채 열린 문 틈새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교빈과 재벌 딸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잔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교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나 옆에 앉더니 아무 말 없이 미나의 손을 집어들었어요. 마비된 손가락을 억지로 하나하나 펴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손길이었어요. 그 손가락 끝에 인감 도장을 쥐어주더니 서류 한 장을 눈앞에 펼쳤습니다. 병원 지분 포기 각서였어요. 미나는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거부의 의사를 몸으로 표현하려 했어요. 하지만 목조차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빈은 미나의 손목을 잡고 인감을 서류 위에 꾹 눌렀어요. 마치 도구를 다루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도 없이 흐느낌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천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아무도 모르는 섬으로 치워버리자. 교빈의 대답은 짧았어요. 언제가 좋겠어요? 미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몸 안에서 가슴만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야밤이 깊어지자 교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들어 미나를 통째로 감쌌어요. 짐을 옮기듯 미나의 몸을 안아들고 계단을 내려갔고 차 뒷좌석에 아무렇게나 뉘었습니다. 시동소리가 울렸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지나쳐갔습니다. 익숙했던 거리의 풍경이 미나의 눈앞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끝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이 밤이 무언가의 끝이라는 것이었어요.
항구에 닿은 것은 새벽 2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부두에는 인기척이 없었어요. 어선 몇 척이 줄에 묶인 채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었고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어둠 속을 가로질러 불었습니다. 교비는 차 뒷좌석에서 이불째 감긴 미나를 꺼내 들고 부두 끝에 세워둔 작은 배로 옮겼어요. 짐을 싣듯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며 부두가 멀어졌어요. 미나는 배 바닥에 누인 채 흔들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차갑고 먼 빛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조차 잡을 수 없었어요. 파도가 칠 때마다 등이 배 바닥에 부딪혔지만 통증을 느끼는 신경마저 이미 많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배가 멈추더니 교빈이 미나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휠체어에 앉히고는 허리와 손목을 끈으로 단단히 묶었어요. 미나의 눈에 갯벌이 들어왔습니다. 서해의 외딴 섬이었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갯벌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섬이었습니다. 교비는 휠체어를 갯벌 가장자리에 세워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천여사와 나란히 서서 미나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교비는 무표정했고 천여사는 싸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 걸렸던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처럼 홀가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배가 돌아섰습니다. 미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비명이 되지 못한 채 목구멍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끈에 묶인 손목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갯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멀어지는 배의 불빛이 안개 속으로 흐릿해지다가 이윽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남았어요. 미나는 혼자였습니다. 전신이 묶인 채 갯벌 가장자리에서 새벽의 한가운데 육지로 돌아온 교비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친정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했다고,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했다고. 목소리는 낮고 착잡한 척했지만 눈 속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빈이 불쌍하다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 곁을 떠나다니 제정신이냐고 수군댔습니다. 시어머니 천여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미나의 흔적을 지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미나의 사진을 액자에서 꺼내 마당에 쌓았어요. 혼수로 들어온 물건들, 미나가 쓰던 화장품, 옷장 안의 옷가지들까지 죄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어요. 불길이 치솟았고 천여사는 두 팔을 모은 채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집안에 애군이 다 나갔네. 그 불이 꺼지고 제가 식을 때까지 천여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섬에 아침이 왔습니다. 갯벌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요양병원의 일꾼 둘이 해안가를 지나다 휠체어에 묶인 여자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무언가 잘못 봤나 싶어 걸음을 멈췄다가 가까이 다가가서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은 겨우 뜨고 있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나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섬에 있는 요양병원은 작고 낡은 곳이었어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제대로 된 치료보다는 그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전부인 그런 곳이었어요. 미나는 그곳에서 신원불명의 환자로 기록됐습니다. 아무런 신분증도 보호자도 연락처도 없었으니까요. 배정된 병실은 건물 끝쪽의 낡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고 벽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이불은 얇았고 베개는 딱딱했습니다. 간병인들은 신원도 모르는 환자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밥을 가져다 줄 때도 그냥 문 앞에 두고 갔고 상태를 확인하러 오는 일도 뜸했습니다. 미나는 그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식사는 형편없었습니다. 묽은 죽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인 날이 많았어요. 제대로 씹을 수도 없는 몸이었지만 그나마 그것이라도 넘겨야 살 수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점점 여위어 갔어요. 영양이 모자라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뺨이 꺼졌습니다.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와 미나를 보았다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미나는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려 애썼어요. 간병인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새벽에 조용히 집중했습니다. 검지손가락 끝에 모든 의식을 모아 아주 조금만 움직여달라고, 제발 느껴달라고 속으로 빌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무겁고 낯설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며 고통을 버티며 밤마다 손가락과 씨름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차려주시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끓인 된장찌개,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 계절마다 달랐던 나물 반찬들. 밥상 앞에 앉아 딸이 먹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어요. 미나는 눈물을 꾹 삼키며 이를 깨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이 섬에서 반드시 걸어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즈음 육지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변화들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섬과 미나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인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나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사두었던 땅이 바로 이 섬에 있었거든요. 제약회사를 일구기 훨씬 전 미래를 모르던 시절에 지인 손에 이끌려 사두었던 섬 땅이었어요. 갯벌 주변에 쓸모없는 땅이라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팔리지 않아 그냥 남아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땅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국가 공공용지로 수용된다는 공고가 내려진 것이었어요. 섬 일대를 관통하는 항로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그 일대 토지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가치 없이 잠들어 있던 땅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자산이 된 것이었어요. 그 보상금의 법적 상속인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미나였습니다. 물론 미나는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차가운 병실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빈도 천여사도 그 섬 땅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리가 없었어요. 애초에 거들떠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세상은 때때로 가장 어두운 자리에 가장 뜻밖의 빛을 숨겨두기도 하는 법입니다. 한편 육지의 병원에서 경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야반도주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경숙의 가슴 한켠에는 뭔가가 걸려 있었어요. 자신이 알던 미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를 잃고 그 슬픔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남자와 도망을 쳤다는 것이 도무지 앉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교빈의 눈을 피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병원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그 약봉지를 꺼내 들고 미나의 행방을 추적할 실마리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를 찾고 교빈의 최근 동선을 살피고
병원 내 이상한 결제 내역을 들여다봤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섬 요양병원에 새로운 얼굴이 도착했습니다. 사명감 하나로 외딴 섬 요양병원에 자원 부임한 젊은 의사였어요. 30 초반의 단정한 얼굴에 눈빛만큼은 어디서도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이 깃든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우였어요. 정우는 부임 첫날 병원 밖 병실을 돌았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건물 끝쪽 낡은 병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여위고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정우는 한 발 들어서다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여위고 파리하고 몰라볼 만큼 달라져 있었지만 그 얼굴만큼은 틀리지 않았어요. 정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차트에 적힌 이름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신원 불명. 딱 그 두 글자뿐이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았어요. 미나가 갯벌 위에서 새벽 냉기를 온몸으로 견디던 그 시각, 교빈은 서울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재벌 딸이었어요. 교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습니다. 섬에서 방금 사람 하나를 버리고 나온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태연하고 다정했어요. 통화를 마친 교빈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섬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육지에 닿자마자 두 사람은 강남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스위트룸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교빈은 샴페인 잔을 들어 재벌 딸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거품이 잔 위로 차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교빈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 어디에도 미나는 없었습니다. 교빈의 전성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는 장인에게서 빼돌린 신약 연구 데이터를 교묘하게 편집했어요. 수십 년에 걸친 연구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임상 경험과 버무려 새로운 논문으로 포장했습니다. 특허 출원에는 장인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만 올렸어요. 그리고 그 특허를 발판 삼아 의학계에 화려하게 이름을 내밀었습니다. 언론은 열광했어요. 신경재생 분야의 획기적인 성과라며 앞다퉈 기사를 냈고 방송에서는 교빈을 세기의 명의라고 불렀습니다. 의학상 후보에 오른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교빈은 카메라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전파를 타고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연구가 교빈의 겸손한 미소로 포장되어 세상을 돌고 있었어요. 재벌 딸은 교빈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병원 신관 증축 계획을 세우며 수백억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어요. 조감도 발표 자리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기자들의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재벌 딸은 교빈의 팔을 살포시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사진이 다음날 경제면 한 귀퉁이에 실렸습니다. 시어머니 천 여사는 그 무렵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바빴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전처가 친정빚을 감당 못해 다른 남자와 도망을 쳤다고, 자식도 없이 살더니 결국 그렇게 됐다고. 혀를 차는 척하면서도 눈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수군대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거짓말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어요. 미나는 점점 강남 어딘가에서 도망친 철없는 여자가 되어갔습니다. 교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미나의 사망 신고를 서두르기 위해 가짜 목격자를 구했어요.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법원에 세워 미나를 본 적이 있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교빈이 움직이는 곳마다 돈이 먼저 깔렸고 돈이 깔린 곳에서는 서류가 술술 풀렸습니다. 천 여사는 미나가 아끼던 폐물을 전당포에 들고 갔습니다. 금부치와 옥놀이개를 팔아받은 돈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맞추었어요. 새로 맞춘 반지를 낀 손을 빛에 비춰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단 한순간도 느끼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교빈은 재벌 장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처의 흔적은 깔끔하게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만 남았습니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교빈은 그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인의 재산이 언젠가 자신에게로 흘러들 것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병원 안에서도 교빈의 칼질은 이어졌습니다. 오래 일한 직원들 중 소신이 뚜렷하고 말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씩 쳐냈어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실적 부진, 태도 불량, 팀워크 저해. 모두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비리를 눈치채거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솎아내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들은 교빈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복들로 채워졌습니다. 병원은 점점 교빈의 왕국이 되어갔어요. 천 여사도 병원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간호사 데스크 앞을 지나칠 때마다 한마디씩 얹었어요. 원장님 새장가 가시는데 분위기 흐리지들 마. 표정들이 왜 그 모양이야. 대놓고 갑질을 부리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천 여사가 지나갈 때마다 눈을 내리깔고 묵묵히 버텼어요. 어느 저녁 교빈은 유명 방송 프로그램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처의 실종에 대해 개인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다고. 교빈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눈밑을 살짝 찍어내는 동작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의 인연이 저를 다시 일으켜줬습니다. 카메라가 재벌 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재벌 딸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시청자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의 말이 쏟아졌어요. 교빈은 브라운관 넘어 쏟아지는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으며 입꼬리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던 밤 미나의 아버지가 후원하던 단체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천 여사는 기가 차다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후원은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받은 단체 담당자들은 당황했지만 천 여사는 이미 끊어버린 후였어요. 아버지가 오랜 세월 이어온 인연들이 그렇게 전화 한 통으로 잘려나갔습니다. 교빈은 병원 비자금으로 재벌 딸에게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명품 가방, 외제 자동차, 해외여행 경비.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흥청됐어요. 두 사람의 상견례 날에는 강남의 한 고급 식당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하얀 꽃으로 가득 채워진 테이블 위로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식당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해 외딴 섬의 요양병원 낡은 병실에는 달빛 한 줄기가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나는 그 빛 아래 누운 채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려 오늘 밤도 온 의식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배는 비어 있었고 몸은 식어 있었어요. 간병인이 두고 간 식은 죽 한 그릇이 손도 대지 못한 채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식당의 불빛과 차가운 병실의 달빛이 같은 밤 하늘 아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교빈의 편이었어요. 언론도 돈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이 섬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침대 위에 여자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위고 창백한 얼굴, 깊게 꺼진 두 뺨, 뼈가 드러날 것처럼 가늘어진 손목. 몰라볼 만큼 달라져 있었지만 정우는 틀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아였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고아원을 전전했고 세상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일찍 배운 아이였어요. 그런 정우의 삶이 달라진 것은 미나의 아버지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민한제약 사장이었던 아버지는 고아원 아이들을 꾸준히 후원하던 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이 반짝이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던 정우를 아들처럼 아끼셨어요. 학비를 대주셨고 진로를 함께 고민해 주셨고 명절이면 집으로 불러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 집에 미나가 있었어요. 미나는 정우보다 5살이나 나이가 많았지만 어린 정우를 대할 때는 언제나 눈높이를 맞춰줬습니다. 공부가 막히면 같이 앉아 풀어줬고 시험을 잘 보면 누구보다 먼저 기뻐해줬어요. 정우야, 너는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가 정우에게는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친누나가 있다면 꼭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어린 정우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아원을 나온 뒤에도 정우는 아버지와 가끔 연락을 드렸습니다. 의대에 합격했을 때, 첫 임상 실습을 마쳤을 때, 그때마다 가장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항상 받으셨고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닿지 않기 시작했어요. 수소문 끝에 알게 된 것은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우는 미나를 찾으려 했어요. 수소문하고 연락처를 알아보고 아버지와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미나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누군가는 야반도주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미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우는 마음 한켠에 그 빈자리를 안고 사는 도중 이 섬으로 자원부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곁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미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미나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초점 없이 천장을 향하던 시선이 정우의 얼굴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누나, 정말 누나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버렸습니다. 처참하게 야위어버린 얼굴, 온몸에 새겨진 방치의 흔적들이 한꺼번에 눈으로 밀려 들어오자 참으려 했던 눈물이 그냥 흘러버렸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의사가운 소매로 눈을 훔치며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미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그 목소리 하나로 열리는 것 같았어요. 굳어있던 마음의 빗장이 소리도 없이 풀려버렸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소리는 없었지만 그저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 위로 떨어졌어요. 그것이 미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정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우는 차트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혈관 상태를 살피고 눈 속을 들여다보고 손가락 하나하나의 반응을 확인했어요. 의사로서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신경마비 증상의 패턴이 너무 전형적이었어요. 자연 발생적인 신경질환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신에 걸쳐 균일하게 마비가 진행된 양상, 근육의 위축 정도, 혈액의 상태. 이것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신경마비 성분을 투여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너무나 일치했어요.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에게 독을 먹인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요양병 원장의 눈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는 것을 부임 첫날부터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미나를 공식적인 환자로 올려버리면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새어나갈지 알 수 없었어요. 정우는 미나를 자신의 개인 관리 환자로 조용히 지정했습니다. 차트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남기고 치료는 밤에 시작했어요. 그날 밤부터 정우는 미나의 병실에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해독 치료를 병행하면서 굳어버린 근육을 하나씩 깨우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마비된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관절을 천천히 돌리고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가며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주무를수록 자신의 손만 아플 뿐 미나의 근육은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고통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비된 신경이 깨어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어요. 잠들었던 감각이 돌아올 때는 온몸에 바늘을 수천 개 꽂는 것처럼 쑤시고 저렸습니다. 밤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래도 미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우가 힘들까봐, 그리고 밤 치료가 들킬까봐. 정우는 그런 미나를 보며 매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누나, 아파도 괜찮으니까 참지 말아요. 미나는 눈만 끔뻑이며 대답을 대신했어요. 괜찮다는 듯, 계속해도 된다는 듯. 정우는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집중해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어느 밤 정우가 미나의 검지 손가락을 마사지하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인 것이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깃털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였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숨을 멈췄어요. 누나, 지금 손가락 움직인 거 맞죠?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어요. 정우는 그날 밤 병실을 나오며 복도 끝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육지에서는 간호사 경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사라지고 나서부터 경숙은 쉬는 날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교빈의 설명은 처음부터 어딘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야반도주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경숙이 알던 사모님 미나는 그렇게 떠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약봉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경숙은 병원 안에서 조용히 눈과 귀를 열었습니다. 교빈의 결제 서류에서 이상한 지출 항목을 발견했고 야간 당직 기록에서 교빈이 외부 항구 쪽에서 작은 배를 빌린 흔적을 찾아냈어요. 수소문을 이어가던 어느 날 서해 쪽 외딴 섬에 신원불명의 여자 환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경숙의 손이 멈췄어요. 경숙은 휴가를 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랫동안 보관해온 그 약봉지와 몇 달에 걸쳐 모은 병원 비리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섬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섬에 닿아 요양병원을 찾아간 경숙은 정우를 만났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미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같았고 교빈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확신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약봉지를 꺼내 정우에게 건넸어요. 이거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약성분과 혈액성분 분석해 줄 수 있어요? 정우는 약봉지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숙은 미나의 병실로 들어가
처음으로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경숙은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쥐며 울음을 꾹 눌렀습니다. 사모님, 제가 늦었죠. 미안해요. 미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대신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정우의 치료와 경숙의 간호가 더해지면서 미나의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에 이어 손목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손목 다음에는 팔꿈치가 굽혀졌습니다. 발가락이 꿈틀댔고 발목이 돌아갔어요. 몸이 조금씩 미나의 것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약봉지 성분 분석 결과를 받아들고 경악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결과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달랐어요. 제약회사에서 폐기된 신경마비 성분이 고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이것을 장기간 복용했다면 그 결과가 지금 미나의 몸 상태였어요. 정우는 그 결과지를 봉투에 넣어 잠근 서랍 안에 보관했습니다. 법적 증거물이 될 것이었거든요. 그 즈음 미나에게 한 통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요양병원 원무팀이 가져다 준 서류였어요. 정우가 먼저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손에 쥔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국가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토지 보상금 지급 통지서였습니다. 수령인은 미나였어요. 이 섬 어딘가에 있는 땅의 법적 상속인으로 미나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적혀 있는 보상금 액수를 보고 정우는 한동안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정우는 미나의 병실로 갔습니다. 침대 머리를 조금 올려 미나가 기댈 수 있게 한 뒤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미나의 눈이 서류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숫자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미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그 숫자들 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땅이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고 팔리지도 않는다고 했던 그 땅이 지금 미나를 일으킬 자금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정우는 미나의 의사를 확인하며 보상금 수령 절차를 대리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미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좌에 들어왔어요. 그날 밤 정우와 경숙은 미나를 부축해 처음으로 해변에 데려갔습니다. 아직 걸음이 온전하지 않아 양쪽에서 팔을 받쳐야 했어요. 모래사장 위에 발이 닿았을 때 미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미나는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육지가 있었습니다. 교빈이 있고 천여사가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었어요. 며칠 뒤 미나는 처음으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날릴 것처럼 가늘었지만 말은 분명했어요. 미나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깊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이었어요. 그 눈 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교빈아, 이제 내가 네 목줄을 줄 거야. 가늘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경숙은 섬에서 돌아온 뒤로 병원에서의 행동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제 시간에 출근했고 묵묵히 업무를 했고 교빈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경숙의 눈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나치는 서류마다 숫자를 기억했고 이상한 결제가 올라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교빈이 신복들과 나누는 대화의 단편들을 조각조각 모았어요. 한 달, 두 달 그렇게 쌓인 것들이 제법 묵직한 분량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리 장부를 처음 발견한 것은 야간 당직을 서던 날이었어요. 교빈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경숙은 병원장실 서랍에 잘못 끼어 있던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꺼내 보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서랍을 닫으려다 걸려서 열었을 뿐인데 그 안에 엉뚱한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봉투 안에 서류를 펼쳤을 때 경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 회계장부와 전혀 다른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교빈이 수년간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경숙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얼른 사진을 찍고 봉투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죠. 대리수술 증거는 수술실 보조 간호사를 통해 흘러들어왔어요. 교빈이 대외 활동으로 자리를 비운 날 자신의 신복 의사에게 수술을 대신 맡기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수술실 간호사 둘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던 차에 경숙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둘 다 망설임 없이 자료를 꺼냈어요. 수술 날짜와 담당 의사 기록이 어긋난 서류들, 마취 기록지에 남겨진 이름의 불일치. 증거는 생각보다 선명했습니다. 경숙은 그것들을 모두 정리해 섬으로 보냈어요. 정우는 받은 자료들을 미나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미나는 이제 침대에서 상체를 세울 수 있었고 손으로 서류를 쥐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글씨를 읽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미나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분노와 차가운 결의가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그 무렵 정우는 경숙이 가져온 약봉지의 성분 분석을 다른 경로로 한 번 더 의뢰했어요. 첫 번째 분석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그 약봉지 안의 성분은 이미 수년 전 국내 제약업계에서 폐기 판정을 받은 신경마비 물질이었습니다. 유통 경로가 차단된 성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였어요. 정우는 두 분석 결과지를 나란히 놓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나직하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미나의 혈액 검사 결과지, 두 차례에 걸친 약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경숙이 모아온 비자금, 장부와 대리수술 증거. 하나하나는 작은 조각이었지만 모두 모이자 하나의 그림이 되었어요. 남편 교빈과 시어머니, 천여사가 미나에게 저질러 온 것들이 반박할 수 없는 형태로 눈앞에 놓였습니다. 육지에서는 조용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병원 증축 공사가 예산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재벌딸이 약속한 투자금이 예정보다 늦게 들어왔고 교빈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기 대출을 끌어다 썼어요. 이자가 쌓였고 운영비가 빠듯해졌습니다. 교빈은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신복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병원장실에서 나오는 교빈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천여사와 재벌딸 사이에도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교빈과 달리 재벌딸은 혼인 전에 재산 정리를 먼저 하자며 계속 시리를 끌었어요. 천여사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자산을 빨리 넘기지 않는다는 것에 속이 끓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재벌딸을 치켜세우던 입이 집에 돌아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내뱉었어요. 돈이 많으면 다야. 제가 뭘 믿고 저렇게 질질 끄는 거야. 교빈에게도 불만을 토로했지만 교빈은 상황을 수습하기 바빠 천여사의 말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어요. 모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고 그것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교빈이 쳐낸 자리에 신복들이 들어온 뒤로 병원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소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사라지자 남은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조용한 것이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쌓이는 불만은 말이 되지 못한 채 눈빛으로 복도에서 스치는 짧은 귀갯말로 흘러다녔어요. 경숙은 그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명씩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야간 당직을 같이 섰던 간호사였습니다. 그 다음은 원무팀의 오래된 직원이었어요. 교빈의 비리를 눈으로 봤지만 입을 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숙이 조용히 다가가 미나 사모님 기억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잠시 눈을 내리깔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한다고. 그리고 그 눈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숙의 편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섬에서 미나의 몸은 날마다 조금씩 자신의 것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우가 병실에 들어오니 미나가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혼자 일어서려 하고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이 침대 모서리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달려가 옆을 잡으려 하자 미나가 낮게 말했어요. 잠깐만.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미나의 두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미나는 숨을 고르며 잠시 그 자세로 서 있었어요. 정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미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재활 훈련은 그날부터 더 빨라졌습니다. 미나는 지독했어요. 통증을 버티는 방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쉬라고 해도 쉬지 않았고 멈추라고 해도 한 번만 더 하겠다고 했어요. 정우가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해도 정우가 나간 뒤 혼자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금씩 걸음이 안정됐고 보조 없이 설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느 날은 지팡이를 짚고 해변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지팡이를 두고 갔어요. 미나는 회복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를 통해 교빈 병원의 지분 구조를 파악했어요. 교빈이 재벌 딸과의 혼인 전에 지분 정리를 서두르지 않은 탓에 아직 구매 가능한 지분이 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보상금의 일부를 조용히 움직여 제3자 명의로 그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교빈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병원 지분이 조금씩 낯선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신약 연구 데이터를 복원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연구 데이터의 원본은 미나가 아버지 돌아가신 직후 외장 드라이브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그 드라이브를 교빈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친정집 마루 밑에 숨겨두었던 것이 다행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를 통해 그것을 수령한 미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복원했어요. 교빈이 자기 이름으로 낸 특허의 핵심 내용이 미나 아버지의 연구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가짜 특허를 무효화할 준비가 갖춰진 것이었어요. 준비가 완성되어 가던 어느 저녁 정우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나갈 수 있어요.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섬의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깔리고 있었어요. 이 섬에 버려진 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굳어버린 몸으로 새벽마다 손가락과 씨름하던 날들, 식은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던 날들, 정우의 손길 아래 감각이 돌아오던 고통스럽던 밤들, 그것들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 미나는 정우와 경숙과 함께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혈액 검사 결과지와 약 성분 분석 자료, 비자금 장부 사진, 대리 수술 증거 서류들이 담겼어요. 그리고 가방 맨 아래 아버지의 낡은 사진첩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미나가 어릴 때부터 찍어온 사진들이 담긴 것이었어요. 퇴색된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 사람은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천천히 부두를 벗어나자 섬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뱃머리에 서서 그 섬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버린 곳이자 자신을 다시 세운 곳이었어요. 낡은 병실, 갯벌 냄새,
새벽마다 혼자 손가락을 움직이던 그 시간들. 모든 것이 저 섬 위에 남겨졌습니다. 정우가 옆에 섰습니다. 누나, 이제부터는 제가 누나를 지킬게요.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어린 시절 공부를 가르쳐주던 누나를 올려다보던 그 눈이 이제는 누나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미나는 정우를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앞을 향했어요. 바닷바람이 차가웠고 육지가 수평선 위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육지에 첫 발을 내디딘 날 미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남도 예전에 살던 동네도 아니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노출되지 않는 곳이어야 했어요. 정우가 미리 계약을 맞춰두었고 경숙이 생필품을 채워두었습니다. 미나는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한번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교빈의 병원이 있었어요. 미나는 코트를 벗어 걸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첫 번째로 움직인 것은 돈이었습니다. 섬 토지 보상금은 생각보다 훨씬 큰 자금이었어요. 미나는 그 자금을 몇 개의 경로로 나눠 움직였습니다. 일부는 법률 대리인 비용으로, 일부는 교빈의 병원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데 조용히 흘려보냈어요. 제3자 명의를 여러 겹으로 두어 교빈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교빈의 병원 지분은 조금씩 낯선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숙이 가져온 소식은 더 결정적이었어요. 사모님 찾았습니다. 경숙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미나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아버지에게서 빼앗긴 신약 원천 기술 서류의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숙이 교빈의 병원장실 금고를 털다시피 해서 빼내온 것이었어요. 교빈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내기 위해 원본을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경숙이 금고 번호를 알아내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미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가득했어요. 수십 년에 걸친 연구가 빼곡하게 담긴 그 서류를 손으로 짚을 때 미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거기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미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잠갔어요. 수고했어요, 경숙 씨. 두 번째 카드는 정우였습니다. 미나는 정우를 불러 앉혔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을 펼치고 그 위에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알렉스 강. 홍콩에서 온 거물 투자자예요. 이 사람이 교빈 씨 앞에 나타날 거예요. 정우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정우 씨밖에 없어요. 교빈 씨는 정우 씨 얼굴을 모르거든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으니까.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는 정우를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홍콩계 투자자의 말투와 태도, 의료 투자 분야의 전문 용어, 교빈이 솔깃할 만한 숫자들. 정우는 빠르게 흡수했어요.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이 일이 왜 필요한지를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거울 앞에 서서 알렉스 강의 얼굴로 미나를 바라봤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교빈은 그 무렵 사면이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증축 공사는 예산을 훌쩍 넘어섰고 재벌 딸의 투자금은 조금씩 늦어지고 있었어요. 단기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운영비를 맞추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교빈은 겉으로는 여전히 여유 있는 척했지만 신복들조차 병원장의 얼굴에서 초조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 교빈 앞에 알렉스 강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였어요. 정우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자연스럽게 교빈의 테이블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만난 듯 자연스럽게 멈춰 인사를 건넸어요. 교빈을 소개해줄 중간 다리는 경숙이 포섭한 병원 내부 직원이 맡았습니다. 홍콩에서 의료 분야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알렉스 강 대표님이라고요. 교빈은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스 강이 건넨 명함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어요. 홍콩 기반의 의료 투자법인 운용 자산 규모가 명함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교빈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정확히 저기 있었어요. 정우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으며 낮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쪽에 관심이 있어서요. 요즘 국내 의료 시장이 흥미롭더라고요. 교빈은 그날부터 알렉스 강에게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정우를 통해 교빈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교빈은 먼저 병원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우는 적당히 흥미를 보이면서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교빈은 병원 재무 자료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훑어보며 군데군데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수익 구조는 괜찮은데 담보가 있어야겠죠. 교빈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투자 계약서 초안을 꺼냈어요. 변호사와 함께 수십 번을 검토한 서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투자 계약이었지만 안에는 독소 조항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어요. 투자금 집행 조건에 병원 지분 50% 이상을 담보로 설정하는 조항, 계약 불이행 시 즉시 경영권이 넘어오는 조항, 그리고 교빈이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도록 숨겨둔 몇 가지 조건들이었습니다. 경숙은 병원 내부 게시판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교빈의 불륜 사실과 비자금 횡령 의혹을 담은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병원 직원 화장실과 탈의실에 조용히 붙었습니다. 누가 붙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교빈은 발칵 뒤집어 확인을 지시했지만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졌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활자로 확인되자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불만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미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기록을 복원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병원 구석 서버에 덮어 씌워져 있던 그날의 CCTV 원본 파일이었어요. 데이터 복원 전문가를 통해 꺼내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내용은 선명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교빈이 쓰러진 장인을 내려다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가는 장면. 미나는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것은 만남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교빈은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먼저였어요. 서류를 꼼꼼히 읽을 여유도, 의심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알렉스 강이 내미는 계약서에 훑어보듯 눈을 굴리다 도장을 꾹 눌렀어요. 그 순간 병원 지분의 과반이 알렉스 강, 즉 미나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우는 계약서를 받아들며 속으로 숨을 내쉬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알렉스 강의 얼굴이었습니다. 첫 여사는 그날 교빈의 병원에 들렀다가 알렉스 강을 마주쳤습니다. 돈 많은 투자자라는 말을 들은 첫 여사는 눈을 반짝이며 다가갔어요. 우리 아들한테 많이 힘이 되어주세요. 제가 정말 알렉스 강 선생님만 믿고 있습니다. 정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지만
천 여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복수의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교빈의 병원 설립 10주년 기념 파티였어요. 강남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고 언론도 취재를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교빈이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날이었어요. 미나는 그날을 골랐습니다. 경숙은 파티장 영상 송출 시스템의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행사 담당 직원을 통해 조용히 손을 써두었어요. 파티 당일 무대 화면에 무엇을 올릴지는 미나가 결정했습니다. 파티 전날 밤 미나는 거울 앞에 섰어요. 섬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누워있던 그 몸이 지금은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달랐어요. 절망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던 눈도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하게 가라앉은 무엇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미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교빈 씨, 내일 봐요. 싸늘하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어떤 분노보다 무거운 단 3마디였어요. 병원 설립 10주년 기념식 날 강남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파티장 입구에는 흰 꽃 장식이 줄지어 섰고 발렛 직원들이 고급 승용차들을 차례로 받아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강남의 네로라 하는 병원장들, 제약회사 임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교빈의 각별한 지인들까지 속속 자리를 채웠습니다. 홀 안에는 생화로 장식된 테이블마다 와인 잔이 세팅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웨이터들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교빈은 홀 한가운데를 걸으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흠잡을 데 없었어요. 웃음은 완벽했고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재벌 딸이 옆에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았어요. 두 사람은 어느 모로 보아도 완성된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천 여사는 그 옆에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들이 이만큼 됐다며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걸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교빈을 무대로 안내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교빈은 무대 위로 올라서며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조명이 교빈 위로 쏟아졌어요. 교빈은 잠시 하객들을 둘러보며 여유 있게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스스로 감회 깊은 표정으로 포장하며 준비해 온 축사 첫 문장을 읽으려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행사 영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화면 속 장면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술실 영상이었어요. 교빈이 아닌 다른 의사가 집도하고 있었고 마치 기록지에는 교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하듯 그 불일치를 또렷하게 보여줬어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비자금 장부였어요. 병원 회계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 옆에 교빈의 서명이 찍힌 이면 계약서가 나란히 떴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교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흔들렸어요. 화면을 끄라고 눈짓을 보냈지만 담당 직원은 당황한 채 조작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지지 않았어요. 권한이 이미 다른 손으로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파티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웅성거리던 홀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걸음은 느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등을 펴고 흔들림 없이 홀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옆 사람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확인했어요.
설마 저 사람이 맞나? 죽은 줄 알았는데. 천 여사가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천 여사의 몸이 허공을 잡으며 비틀거리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공포가 가득 찼어요. 미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홀을 가로질러 무대 앞까지 걸어왔어요. 교빈과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교빈은 굳어버렸어요. 마이크를 쥔 채 말을 잃은 채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얼굴 위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미나는 교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교빈 씨, 내가 죽은 줄 알았죠? 당신이 지어준 보약 잘 먹고 살아 돌아왔어요.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으로 경숙이 무대에 올라섰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숙은 마이크 앞에 서서 하객들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이 병원에서 수년간 근무한 간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봉투 안의 서류들이 하객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복사본이었어요. 비자금 장부, 불법 대리 수술 기록, 그리고 교빈이 장인의 연구 데이터를 빼돌려 단독 특허를 낸 정황 자료들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홀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의사 가운을 걸친 정우가 무대 옆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학적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는 차트와 분석 결과지를 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미나의 혈액에서 검출된 신경마비 성분, 2차례에 걸친 약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그 약이 이미 폐기 판정을 받은 독성 물질임을 명확하게 짚어나갔습니다. 의학 용어를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가며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또렷하게. 하객들 중 의사들이 표정이 굳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기자들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교빈은 무대 위에서 출구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발을 옮기려는 순간 홀 양쪽 출입구에 낯선 얼굴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보건복지부 조사관과 경찰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교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빈의 다리가 멈췄습니다. 재벌딸이 교빈의 팔을 뿌리쳤어요. 분노로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재벌딸은 교빈을 향해 낮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파혼이에요. 그리고 투자금 전액 회수할 겁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테니 각오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재벌딸은 돌아섰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를 따랐어요. 미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빈 씨,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홀 전체에 퍼졌어요. 이 병원 지분 과반은 이미 제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로 병원 원장직은 해임이고 모든 자산은 동결됩니다. 교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천 여사가 바닥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온 거야? 경찰이 다가와 조용히 천 여사의 팔을 잡았어요. 천 여사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끌려가는 순간까지 미나를 향해 눈을 부라렸어요. 교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부를 사람도 없었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었고 사방은 막혀 있었습니다. 교빈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것들이 오늘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교빈의 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빈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렸어요.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무대 위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어요. 뇌출혈 증상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어요. 응급 호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나는 쓰러진 교빈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교빈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두 눈이 미나를 향했습니다. 그 눈 속에 뒤늦은 공포가 가득했어요. 미나는 낮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있던 곳으로 갈 차례야. 교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홀 안에서는 병원 직원들이 경숙과 정우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눌려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가 시작됐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미나는 뒤를 돌아 정우와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얼굴이었어요. 미나는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병원 이사장으로서 첫 번째 지시를 내렸어요. 병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오늘부로 이 병원은 민앤정 병원입니다. 그리고 초대 병원장은 한정우 선생님입니다. 홀 안의 박수가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교빈이 실려간 곳은 서울의 큰 병원이었습니다. 뇌출혈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말을 뱉으려 해도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어요. 교빈은 그렇게 자신이 미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동결된 상태였어요. 수사가 시작되면서 교빈의 계좌와 자산이 묶였고 병원 운영권은 완전히 미나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비자금 횡령과 불법 대리 수술, 신약 데이터 절취와 특허 사기, 그리고 미나에 대한 독극물 투여 혐의까지. 교빈 앞에 놓인 혐의들은 하나하나가 가벼운 것이 없었어요. 재벌 딸은 사기 결혼과 위자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며 교빈을 더욱 조여들었습니다. 법정 밖에서도 안에서도 교빈이 기댈 곳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천 여사는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독극물 공모 혐의였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약 성분 분석 결과지와 구입 영수증, 그리고 경숙이 보관해온 약봉지 천 여사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버텼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이 궁해졌어요.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갈 곳이 없어진 천 여사는 아들 곁에 있겠다는 이유로 교빈이 이송된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그 병원은 서해의 외딴 섬 미나가 버려졌던 바로 그 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천 여사는 아들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그곳에서 청소부 일자리를 구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나가 그 섬을 다시 찾은 것은 초겨울이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정우가 동행했어요. 배가 섬에 닿을 때 미나는 뱃머리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갯벌, 비릿한 바람, 낡은 요양병원 건물.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발로 서서 스스로 걸어서 이 섬에 돌아왔다는 것이었어요. 교빈의 병실은 건물 끝쪽에 있었습니다. 미나가 머물렀던 그 낡은 방과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미나는 복도를 걸어가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새벽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안간힘을 쓰던 그 방 앞이었어요. 미나는 잠시 그 문을 바라봤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빈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 위에 교빈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향한 눈은 열려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어요. 뺨이 꺼졌고
손은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텐데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동자만이 천천히 미나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 눈 속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나는 침대 곁에 서서 교빈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그 눈을 바라봤어요. 분노도 연민도 어떤 감정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차갑고 고요하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굽은 허리로 허리를 낮춰 걸레질을 하며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천여사였습니다. 그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오다 미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천여사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어요. 다리가 풀린 듯 천여사의 몸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미나를 향해 고개를 조아렸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미나야 아가 며느라,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 모습이 비굴했습니다. 아들의 외도를 덮어주던 그 단단한 얼굴이 며느리를 부엌대기처럼 부리던 그 목소리가 미나의 사진을 불태우며 속 시원해하던 그 웃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흔적도 없었어요. 미나는 천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청소 깨끗이 하세요. 아드님이 누워 계신 곳이잖아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도 도끼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서늘했습니다. 천여사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흐느꼈지만 미나는 이미 병실을 등지고 있었어요. 교빈은 침대에 누운 채 두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것이 교빈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미나는 바빴습니다. 민앤정 병원은 새로운 체계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교빈이 쳐냈던 직원들을 하나씩 복직시켰고 비리에 연루된 신복들은 정리했습니다. 병원 내 불합리한 관행들을 손보는 데는 정우와 경숙이 앞장섰어요. 정우는 병원장 자리에 앉아 첫날부터 회진을 직접 돌았고 경숙은 수간호사가 되어 간호 인력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경숙이 첫 주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미나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직원들이 달라졌어요. 오늘 다들 웃으면서 일하더라고요. 교빈이 왕국처럼 군림하던 그 공간이 조금씩 사람 냄새를 되찾고 있었어요. 잘 됐네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미나는 혼자 묘소를 찾았어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이른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가을 햇볕이 묘지 위로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국화 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미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다 끝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실컷 울지 못했어요. 항상 이를 악물고 무너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잦아들 무렵 미나는 손등으로 뺨을 닦으며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진짜 미나로 살게요. 그리고 정우도 잘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국화 꽃잎이 흔들렸어요. 미나는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인 것 같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뺨 위로 내려앉았어요. 오래전 아버지의 손이 닿던 온도와 비슷했습니다. 며칠 뒤 미나는 아버지의 집을 되찾았습니다. 부도 이후 경매로 넘어갔던 친정 집이었어요. 남은 보상금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열쇠를 받아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미나의 눈이 흔들렸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이었지만 어딘가에 아버지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앉으시던 창가 자리, 저녁마다 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그 식탁. 미나는 식탁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하게 기쁜 눈물과 함께였습니다. 그해 겨울 민앤정 병원 로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병원 새 현판을 다는 날이었어요.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들었습니다. 정우가 병원장 자리를 맡은 뒤 처음으로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어요. 경숙이 사회를 맡아 간단하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현판이 오르자 박수가 터졌어요. 민앤정 병원. 4글자가 로비벽에 단정하게 새겨졌습니다. 미나와 정우, 경숙이 나란히 섰어요.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누군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정우는 수줍게 웃었고 경숙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앞을 향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로비 끝까지 당당하게. 그 시각 서해 외딴섬 요양병원의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천여사가 허리를 굽혀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무릎이 아픈지 가끔 한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걸레를 밀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지나는 간병인들은 천여사 곁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복도 끝 병실에서는 교빈이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향한 눈은 오늘도 열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갯벌이 보였어요. 차갑고 낮은 하늘 아래 파도가 갯벌 위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풍경을 미나도 한때 바라봤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고 이를 악물며 형광등이 한 번 더 깜빡였습니다. 천여사는 허리를 펴려다 신음을 삼키며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걸레가 차가운 바닥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나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복도에서 천여사의 굽은 등은 점점 더 작아져 갔어요. 한때 며느리를 짐짝처럼 이 섬에 버렸던 사람이 이제는 그 섬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겨울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오늘도 갯벌을 쓸고 물러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하고 무심하게. 오늘 미나 씨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중국 역사 속 월나라 왕 구천은 전쟁에 패해 노예로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천은 쓸개를 곁에 두고 매일 그 쓴맛을 핥으며 치욕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틴 끝에 결국 자신을 짓밟았던 자를 무릎 꿇렸습니다. 와신상담. 굴욕을 참고 때를 기다린다는 이 말이 바로 거기서 나왔죠. 오늘 사연 속 미나도 차가운 섬 바닥에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으로 버텨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무너지는 날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세상은 결국 길을 내어주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